펠바메이트는 발프로의 엑시드처럼 멀티플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듐 채널도 블럭을 하고, 그다음에 NMD 리셉터는 좀 특이점이 있죠. 얘는 글루타메이트하고 글라이신이 같이 붙어야지만 칼슘 인플럭스가 일어나는 글루타메이트 리셉터죠. 근데 이 펠바메이트는 그 NMDA 리셉터에 글라이신이 붙는 부위에 작용을 해서 억제작용을 나타내고요. 칼슘 채널도 블럭을 하고 가바이션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다양한 기전으로 항경련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약물은 리버의 2C19-3A4에 의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 약물과 관련된 대사가 관련된 약물들인 경우 같이 투여하게 되면 드러그 인터랙션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부작용이 마일드합니다. 노지아, 이리터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약물들은 다 이렇게 졸리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펠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는 인솜니아, 불면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에이플라스틱 아네미아는 헤파타이티스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나타나면 이런 에이플라스틱 아네미아 같은 경우는 심각한 부작용인 거죠. 그래서 펠바메이트는 아주 여러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있지만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딱 제한된 경우에 사용돼요. 레녹스 게스트하우트 신드롬,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희귀 질환으로 청소년 아동기에서 나타나는 그 시저 디스오더인데 이럴 때 펠바메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약물들도 널리 사용되는 게 아니라 희귀 질환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약물들입니다. 펜프라민 같은 경우에는 드라베 신드롬이라고 이것들은 임상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것도 드물게 나타나는 아동기에서 나타나는 시저 디스오더인데 치료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 아동에게 인디케이션이 된 약물인데요. 이 펜프라민은 되게 특이해요. 작용 기전이 세로토닌 타입 2 리셉터의 아고니스트로 작용을 합니다. 여태까지 가바, 소듐, 칼슘 채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펜프라민은 세로토닌 리셉터의 아고니스트로 작용을 하는데 이 아고니스트가 어떤 안티컨버전스 액티비티를 나타내는지 그 기전은 이제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인디케이션도 아주 좁고요. 부작용으로는 이제 비슷하고요. 식욕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체중이 감소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목적으로 개발이 됐어요. 이 목적으로 체중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이제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그 목적으로는 시장에서 퇴출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심장이 하트밸브에 문제를 일으키고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베 신드롬인 경우에만 이제 인디케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만약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2년 간격으로 그 에코 카디오그램을 해서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약물이 가날록손이라는 약물인데요. 이것은 가바 A 리셉터에 작용을 하는데 가바 A 리셉터의 모든 타입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가바 A 리셉터도 서브유닛이 이제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서브유닛의 조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델타 서브유닛을 가지고 있는 가바 A 리셉터에 이제 포지티브 모듈레이터로 작용해서 가바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그런 약물입니다. 델타 서브유닛을 가진 가바 A 리셉터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약물도 역시 널리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아주 또 드문 희귀 질환인 제네틱 디스오더인데 CDLK5 데피션시 디스오더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젊은 여아에게 발생하는 제네틱 에필레프시라고 되어 있죠. 이 LK5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인데 이게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라고 해요. 근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이제 시저 디스오더와 관련돼서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가나솔론이 사용이 되지, 가나솔론도
많이 널리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비슷한 부작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테이블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많은 약들이 있지만 이렇게 소듐 채널, 가바 A 리셉터, 칼슘 채널에 작용하는 약물들 중에 뭐 어떤 것들이 특이하게 작용하는지 이제 여러 개가 작용하는 게 라모트리진, 소듐 채널, 칼슘 채널, 글루타메이트 릴리즈 억제하는 작용, 그다음에 토피라메이트도 여러 군데에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레베티라세탄 같은 경우는 SV2A 프로테인에 바인딩한다는 거, 조니사마이드도 여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세노바메이트도 소듐 채널, 가바 릴리즈 증가시키는 작용, 펠바메이트도 여러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 테이블로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항경련제를 사용하는데요. 여성에서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가임기 여성이 이제 피임을 하기 위해서 경구 피임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부 항경련제들은 CYP3A4 엔자임을 유도를 하는 거죠, 간에서. 근데 이게 경구 피임제가 이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돼요. 그래서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워낙 경구 피임제에 들어가 있는 에스트로겐 레벨은 굉장히 낮은 농도를 투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약물 효과가 떨어지면 피임약을 먹었어도 임신이 돼서 피임에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엔자임 드럭 인덕션 하는 그런 약물들은 피해주는 게 좋고 다른 피임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임신 중에 항경련제를 투여하는 경우 스파이나 비피다나 아니면 클레프트 팔레이트의 부계에 열리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페니토인, 카르마제핀, 라모트리진, 토피라메이트, 발프로이트 이런 것들이 기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자임 인듀서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비타민 K 대사를 증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임신 중에. 그래서 아기한테 이제 넘어가서 신생아한테 비타민 K 데피션시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블리딩 텐던시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가임기 여성한테는 컨설트도 해주고 약물 선택도 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항경련제 이제 여기 뭐 제너럴라이즈드 시저, 파셜 시저, 에센스 시저, 마이오크로닉 시저 어떤 약물들이 사용이 된다. 이거는 이제 임상 선생님들이 더 잘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테이투스 에필lep티쿠스 연속해서 막 시저가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빨리 이머전시로 투여해야 되는 약물이 벤조다이아제핀 약물이고 로라제팜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만약 IV로 못하게 될 때에는 머슬로도 해야 되고 입의 점막이나 아니면 렉탈로도 투여를 해서 이 이머전시기 때문에 빨리 시저를 멈추게 해주는 게 브레인 데미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저에서 사용되는 약물이고요. 이 안티 컨벌전트지만 에필lep시 이외, 시저 이외의 질환에서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게 이제 유로페스페인, 헐페스 조스터, 트리제미널 유랄지아 같이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통증은 일반적인 진통제로 잘 치료가 안 돼요. 그럴 때 안티 컨벌전트로 쓰는데 카바마제핀, 가바펜틴, 프리가발린, 라모트리진, 라코사마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과 선생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이그레인 피부과 같은 데서 쓰겠죠. 마이그레인 편두통 예방하는 데에서도 발프로이트, 가바펜틴, 토피라메이트 아마 편두통은 이제 수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데서도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정신과 질환에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불안장애가 있을 때 사용하는 약물이 가바펜틴, 프리가발린이고요. 바이폴라 디스오더, 매닉 디스오더가 이제 반복되는 그런 질환에서 정서장애가 있는 경우 때 리튬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카바마제핀, 발프로이트, 옥스카바제핀, 라모트리진, 토피라메이트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 습득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또 뒤에 계속해서 이 약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첫 장에 설명드렸다시피 항경련제는 수년간 복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드럭 인터액션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드럭 인터액션이 없는 약이 좋겠죠. 근데 이제 효과적인 약물이 또 드럭 인터액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엔자임을 인듀스하고 이니빗하는 약물들은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쓰였던 약물이에요. 카바마제핀, 그 다음에 여기 펠바메이트도 그렇고요. 옥스카바제핀, 페노바비탈 너무나 유명하죠. 그 다음에 페니토인, 그 다음에 프리미돈은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프리미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터리펜톨 이런 것도 발프로에이트 이런 것들이 드럭 인터액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반면에 새로 개발된 약물들은 이런 드럭 인터액션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여기 보시면 노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 크로나제팜, 어떤 엔자임 인덕션이나 이니비션을 하지 않아요. 크로나제팜이라든지 가바펜틴, 라코사마이드, 라모트리진, 레베티라세탐, 다음에 쭉 내려와서 또 비가바트린, 조니사마이드 이런 약물들은 새로 개발된 약물들은 드럭 인터액션을 별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리버에 의해서 대사되지 않는 약물들이 있어요. 가바펜틴 같은 경우는 리버 엔자임에 의해서 대사되지 않고, 레베티라세타비도 그렇고, 이런 비가바트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약물은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게 적고, 그리고 자신도 대사되지 않고 그냥 배설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약물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지가 넓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좀 그 기전을 잘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해요. 자, 대표적으로 소듐 채널을, 볼티지 게이트에서 소듐 채널을 억제하는 게 페니토인, 카바마제핀, 라모트리진, 라코사마이드, 조니사마이드, 옥스카바제핀이 있고요. 여기 포타슘 채널을 증가시키는 약물이라고 레티가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사이드 이펙트가 심해서 요거는 잊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칼슘 채널에 작용하는 약물, 칼슘 채널을 억제하는. 근데 그 중에 칼슘 채널도 알파2, 델타1 서브유닛을 가진 칼슘 채널을 억제하는 가바펜틴, 프리가발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SV2A 되게 특이하죠. 그 시냅틱 베이시클 프로테인에 바인딩을 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릴리즈 되지 못하도록 엑소사이토시스가 안 되게 하는 약물이 레베티라세탄이 있고요. 페람파넬 같은 경우에는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중에 이제 이오노트로픽 암파 리셉터가 있는데 이를 억제를 해서 소듐 인플럭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약물입니다. 그 다음에 가바에 작용하는 약물이, 가바가 이제 너브 터미널에서 대사되게 하는 효소가 가바 트랜스 아미네이즈인데요. 이거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가바 트랜스 아미네이즈는 유럽뿐만 아니라 글리아셀, 아스트로사이트에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가바가 대사되지 않도록 하고요. 또 가바가 이제 작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너브 터미널에서 그 리업테이크이 되는데 그 리업테이크하는 트랜스포터, 가바 트랜스포터를 억제하는 약물이 티아가빈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바가 이제 리셉터에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여태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약물들은 가바 A, 가바 B 리셉터 중에서 가바 A 리셉터에 많이 작용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어요. 벤조다이아제핀, 페노바비탈, 간락솔론 이런 약물들이 가바 A 리셉터에 가바가 붙지 않은 다른 부위, 알로스터릭 사이트라고 하죠. 그 부위에 붙어서 가바 작용을 증가시켜서 이제 항경련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 테이블하고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치료 약물인데요. 파킨슨병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임상 선생님한테 질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약물을 배우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보니까 바로 다음 시간에 파킨슨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파킨슨병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서브스탄셜 나이그라, 브레인스템 서브스탄셜 나이그라의 도파미너제 뉴런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그 뉴런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 죽는 거죠.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제 파킨슨 디지즈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원인을 안다. 이것은 약물 때문에 의한 거다라고 원인을 아는 경우에는 이제 파킨소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약물을 끊으면 다시 좋아져요. 그렇지만 이제 파킨슨스 디지즈 이렇게 될 때는 원인을 모르게 계속해서 도파미너직 뉴런이 죽어가는 그런 질환으로 생기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자, 파킨슨스 디지즈에 사용하는 약물은 레보도파가 있어요. 이거는 도파민 프리커서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주면 될 텐데 왜 전구 물질을 줄까? 도파민은 우리가 경구 투여하게 되면 뇌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뇌로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뇌에 그 도파민의 전구 물질인 레보도파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레보도파는 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레보도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 파킨슨스 디지즈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못 걷던 환자가 드라마틱하게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약물의 효과는 길게 가지 못하고 부작용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레보도파하고 같이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이 도파 디카르복실레이즈 이니비터인데요. 레보도파가 말초에서 대사되지 않고 뇌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이에요. 카비도파가 같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말초에서 또 콤투가 이 레보도파를 대사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브레인으로 들어가는 양이 적어지니까 이 컴투 이니비터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약이 여기 엔타카폰이라고 써 있고요. 자, 도파민이 이제 부족하니까 도파민 아고니스트를 투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우리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파민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투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약물이 프라미펙솔, 로피니롤, 로티고틴, 브로모크롭틴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티고틴 같은 경우에는 트라스타몰을 패치로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오비 이니비터도 파킨슨스 디지즈에 사용을 하는데 이제 마오 이니비터는 여러분들이 아드레너직 할 때 배우셨을 텐데 마오는 A하고 B 타입이 있어요. 마오 A는 페리퍼럴에서 주로 작용하고요. 마오 B는 이제 주로 브레인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이 마오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데 이게 대사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마오비 이니비터로 셀레제린과 라사제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만타딘은 안티바이랄로 처음에는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걸 써보니까 파킨슨스 디지즈 환자한테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기존은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도파민 릴리즈를 증가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만타딘의 효과는 레보도파보다는 떨어지고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머스카리닌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약물은 월페나드린, 프로사이클리딘, 그리고 트리헥시페니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쓰는 이유는 이 그림을 보세요.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에 도파미너직 뉴런이 있고 이 뉴런의 터미널은 스트리아툼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션을 받은 콜리너직 뉴런은 억제작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도파미너직 뉴런에 의한 그 아세틸콜리너직 뉴런은 억제작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세틸콜리너직 뉴런은 또 가바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에서는 이게 이제 균형을 잘 이루어서 우리가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파킨슨 디지즈에서는 이 서브스탄셜 나이그라에 있는 도파민 뉴런이 계속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젝션되는 스트리아처럼 프로젝션되는 도파민이 레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도파민에 의해서 이제 억제 작용을 받아야 되는데 도파민에 의한 억제 작용이
하면서 콜리너직 뉴런의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콜리너직 액티비티 증가를 하게 되면 또 그 서브스탄셜 나이거라로 프로젝션하는 가바 액티비티를 증가시켜요.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파킨슨스 디지즈에 의한 리지디티, 트레모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머스카레닉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과도하게 콜리너직 뉴런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해서 일부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파킨슨스 디지즈에 사용하기보다는 파킨소니즘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약들이 있지만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 질환을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파킨슨 디지즈의 원인을 몰라요. 도파민너직 뉴런이 죽는 거는 아는데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물을 투여하더라도 환자 증상을 완화시키긴 하지만 질환의 진행을 멈추지는 못해요. 어느 약물도 질환의 진행을 멈추지는 못하고 결국은 이제 터미널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 디지즈의 그 치료는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느냐? 베이장 강글리아에서 도파민 레벨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과도한 콜리너직 뉴런의 흥분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것이 이제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도파민 아세틸콜린 밸런스를 회복시켜주는데 이제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이 약물들은 그러니까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약물들은 아닙니다. 자, 레보도파가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전에 도파민 리셉터 아고니스트 아니면 마오비 이니비터 이런 거 사용되기 전에는 레보도파가 유일한 치료제였어요. 아주 굉장히 뚜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 뒤에 설명드릴 텐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보도파 단독으로 투여하기보다는 이제 페리퍼럴에 작용하는 도파 디카르복실레이즈를 억제하기 위해서 카비도파하고 벤서라자인드 같은 도파 디카르복실레이즈 이니비터를 컴바인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도파 디카르복실레이즈 이니비터 카비도파하고 벤서라자인드 같은 경우는 브레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페리퍼럴에서만 레보도파가 분해되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레보도파는 도파 디카르복실레이즈에 의해서 도파민으로 페리퍼럴에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은 일부는 콤트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3메틸도파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니비터 카비도파하고 벤서라자이드 또는 콤트 이니비터인 엔타카폰하고 톨카폰 이런 약물들을 같이 투여하게 되면 레보도파가 말초에서 분해되지 않고 더 많은 양이 브레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보도파의 양을 줄이고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는 데 도움되는 약물이 이 병용 투여하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레보도파는 이제 브레인으로 들어가요. 도파민은 못 들어가는데 레보도파는 브레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브레인으로 들어간 레보도파는 도파 디카르복실레이즈에 의해서 도파민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 D1, D2 리셉터에 작용해서 파킨슨 디지즈 증상을 완화시켜 주게 됩니다. 브레인에서 도파민도 역시 대사 과정을 겪는데 브레인에서는 마오B가 더 우세하게 작용합니다. 페리퍼럴에는 마오A가 작용하고요. 브레인에서 마오B 엔자임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마오B 이니비터로 셀레질 라자들린을 투여를 하게 되면 도파민 대사가 되지 않으면서 리셉터에 더 바인딩을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브레인에서도 콤트가 있어요. 콤트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데 이 톨카폰은 이제 브레인으로 들어와서 콤트를 억제하면서 도파민이 대사되지 않고 더 브레인이 오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D2 리셉터, D1 리셉터, 아고니스트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레보도파는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경고 투여하게 되면 헬프라이프가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2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투여하고 나서 혈중 농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금방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고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레보도파의
슬로우 릴리즈 폼도 있기는 하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레보도파는 음식하고 같이 복용하게 되면 이 레보도파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빈속에 먹는 게 좋고 식사 전에 투여하는 게 흡수를 더 좋게 하게 합니다. 자, 도파 디칼복실레이즈 이니비터뿐만 아니라 홈트 이니비터로 엔타카폰, 톨카폰, 오피카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3,5 메틸도파로 대사되는 것을 억제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홈트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 엔도도즈 모터 플럭추에이션의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드 오브 도즈라는 것은 레보도파가 하루에 6번을 먹는다 그러면 첫 도즈 주고서 환자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을 줄 때까지 환자가 계속 안정적인 상태가 돼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레보도파를 계속 투여를 하게 되면 다음번 약물 투여 전에 환자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엔드 오브 도즈 모터 플럭추에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 증상이 나빠져요. 이거는 레보도파를 장기간 투여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홈트 이니비터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런 엔드 오브 도즈 모터 플럭추에이션을 개선시키는데 좀 도움이 돼요. 이게 다 레보도파의 그 플라즈마 헬프라이프가 짧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톨카폰은 엔타카폰에 비해서 작용 시간이 길지만 두 약물 다 여러 번 투여를 해야 되고요. 반면에 오피카폰 같은 경우에는 작용 시간이 길어서 잘 때 한 번 투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작용으로는 도파민에 의한 부작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GI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페리퍼럴 혈관, 페리퍼럴 베슬에 작용해서 포스처럴 하이퍼텐션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 아노렉시아. 그다음에 이게 도파민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디스카이네이지아나 또 여러분들 그 정신병 질환의 그 문제점은 환각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환각 이런 것들은 도파민, 세로토닌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레보도파를 투여하게 되면 할루시네이션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슬립 디스오더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톨카폰 같은 경우에는 전격성 헤파틱 네크로시스, 갑자기 그 헤파타이티스가 심해지면서 네크로시스까지 빠지는 그런 심각한 그 간의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대신 엔타카폰하고 오피카폰이 그런 부작용 없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보도파는 도파 디칼복실레이즈 이니비터랑 홈트 이니비터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 레보도파의 용량도 줄이고 그런 엔드 오브 도즈 모터 플럭추에이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보도파 투여하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 약에 매달리게 되는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이런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호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약물 효과도 떨어지게 되고 또 부작용도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질환이에요. 파킨슨스 디지즈가. 그리고 레보도파를 투여한다고 해서 잘 삼키지 못하는 디스파지아나 인지기능 저하 이런 것들은 별로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 기능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투여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고 이 약물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니까 한두 달 쓰는 게 아니죠. 몇 년씩 쓰는 약물이고 그다음에 초기에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먼저 만성적으로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장기적으로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운동 증상인데요. 첫 번째가 involuntary riding movement, 디스카이네이지아라고 하는데 얼굴하고 팔다리에 구불구불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꼬이는 그런 디스카이네이지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대부분의 환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레보도파 투여하고 2년 이내에 이런 이상 운동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얼굴도 막 꼬이고
팔다리 꼬이고 그런 증상인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레보도파가 작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플라즈마 플럭추에이션이 일어나서 이런 디스카이네이자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용 시간이 더 긴 도파민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그런 증상은 좀 드물다고 해요. 적다고 해요. 어쩌면 이제 나타나기는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2년 이내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레보도파를 좀 아껴서 써요. 좀 뒤에 조금 파킨슨 디지즈가 좀 더 진행한 그런 환자들한테 아껴서 쓰고 초기부터 쓰진 않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온오프 이펙트예요. 마치 스위치가 껐다 켰다 하는 증상인데요. 이것은 약물 농도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갑자기 증상이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걷지를 못한다던가 일어서지를 못한다던가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걷고 일어서고 이렇게 마치 누군가가 마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그런 이펙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갑자기 하이포카이네이지아, 리지디티가 나타났다가 수분 또는 수시간 지나면 또 좋아져요. 이건 약물 투여 기간과 상관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약물 투여 후에 뭐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든 게 걷는데 갑자기 어떤 스팟에 어떤 장소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멈춰서서 가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의자에 조금 전에 섰다가 앉았는데 그 다음에 일어서지를 못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막 예측을 못할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환자도 예측 못하고 의사도 예측을 못해요. 이것 또한 레보도파의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이 너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너무 올라가고 뚝 떨어지고 플럭추에이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온오프 이펙트는 서스테인드 릴리즈 서방형이죠. 서방형으로 유리되는 레보도파 그리고 홈트 이니비터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좀 줄어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슬라이드에서 홈트 이니비터가 엔도고 로즈 모터 플럭추에이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 이스트라데피닐이라는 아데노신 리셉터 서브타입 2의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는 약물이 있어요.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아데노신은 일반적으로 뇌에 억제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도파미너직 뉴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데노신 리셉터가 활성화되면 도파민 액티비티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파미너직 뉴런하고 아데노신을 유리하는 그 아데노신 리셉터들이 같이 존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데노신 액티비티가 활성화가 되면 도파미너직 액티비티가 떨어지니까 만약 이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투여하게 되면 도파민이 이제 좀 더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이스트라데피닐린 같은 경우에는 레보도파, 카비도파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가해서 오프 피리어드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레보도파를 사용할 때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환자를 힘들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약물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이제 수주 투여를 하고 한 주, 여기 어퓨 빅스니까 1주 정도 되겠네요. 1주 이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 설명 못한 거는 서론을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서론을 잘 읽어보시는데 메둘라의 케모 리셉터 트리거 존에 D2 리셉터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D2 리셉터가 활성화되면 이제 보미팅이 일어나게 되는데 항구토제에서 배우셨을 텐데 모든 레보도파 도파민 아고니스트는 이 구토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노지아, 아노렉시아 이런 증상들이 아노렉시아는 식욕 부진 이런 건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파민 안타고니스트인 돈페리돈을 같이 투여하면 그 노지아 보미팅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도파민 안타고니스트는 뇌에서 파킨슨 디지즈 환자한테는 안 좋은 약물이죠. 내가 도파민이 부족한데 도파민 안타고니스트를 투여하면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 돈페리돈은 베이잘 강글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케모 리셉터 트리거 존에만 작용을 해서 그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이에요. 그래서 모토에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퍼라 베슬에 작용해서 이 하이포텐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 자세 변화할 때 혈압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앉았다 설 때 혈압 떨어지면서 싱코피 일으키고 머리 다치고 얼굴 깨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 일어나도록 자세 변경할 때는 천천히 자세 변경하도록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파민 레벨이 뇌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코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처럼 망상과 환각이 그다음에 컨퓨전, 디스오리엔테이션, 잠 못 자고 악몽 꾸고 이런 것들이 도파민 레벨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정신병적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 에이티피칼 안티사이코틱스라고 해서 쿠에티아핀이나 클로자핀 이런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안티사이코틱스는 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가 있고 클래시컬 안티사이코틱스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그거에 반해서 에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가 있는데 전형적인 안티사이코틱스는 도파민을 블록하는 거예요. 도파민 리셉터를 블록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근데 에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는 도파민 리셉터도 블록하고 세로토닌 리셉터도 작용하고 여러 다른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안티사이코틱 이펙트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에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라고 부릅니다. 뒤에 다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레보도파에 의한 사이코시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클래시컬 도파민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투여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파킨슨 디지즈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안티사이코틱스는 도파민 작용을 억제를 하는 거니까. 근데 에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에 대한 작용 이외에 효과로 그 정신병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이 에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피마반세린이라는 약물인데요. 이것은 도파민 리셉터에 대한 영향은 없이 세로토닌 2A 리셉터의 인버스 아고니스트로 작용을 해서 파킨슨스 디지즈에서 나타나는 사이코시스를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 리셉터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 파킨슨 디지즈의 운동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정신병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피마반세린 같은 약물이 세로토닌 리셉터 인버스 아고니스트로 작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레보도파가 말초에서 대사되는데 대사를 덜 되게 하기 위해서 피리독신, 비타민 B6 같은 거를 투여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하는데 오히려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레보도파가 말초에서 분해돼서 레보도파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조절해서 투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투여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용량 투여하면 레보도파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non-selective monoamine oxidase inhibitor, 마오아이스, 페넬진 이런 약물은 항우울제로 사용되는 약물인데 레보도파하고 이 non-selective 마오 이니비터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 타이라민이 분해되지 않으면서 카테콜라민 레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하이퍼텐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오비 셀렉티브 이니비터는 아니에요. 근데 이 non-selective 마오 이니비터는
MAO-A도 블록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페리퍼럴에서 타이라민의 대사를 억제를 해서 카테콜라민을 올리면서 고혈압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보도파하고 non-selective MAO 이니비터, 항우울제인데 이런 걸 같이 사용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보도파고요. 그다음에 도파민 아고니스트, 도파민 리셉터 아고니스트로 처음에 개발된 약물들이 이제 얼거트에서 유래된 물질들이에요. 브로모크리틴, 펄고라이드, 카버올린 이런 약물이 있는데 브로모크리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젖을 말리기 위해서 산후에 젖을 말리기 위해서 브로모크리틴이 개발이 되었죠. 도파민은 프롤락틴 시크리션을 억제를 해요. 그래서 브로모크리틴은 도파민 리셉터 아고니스트니까 도파민 작용을 증가시켜서 이제 프롤락틴 시크리션을 떨어뜨려서 젖을 말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모든 리셉터의 D1, 도파민 리셉터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죠. 5가지 서브 타입이 있는데 D1 타입, D2 타입이 있어요. 서론 잘 읽어보시고 이제 그 리셉터 중에서 D1, 2, 3에 다 이제 아고니스트로 작용하는데 D2, D3 리셉터에 더 셀렉티브하게 작용을 하고요. 사이드 이펙트가 심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얼거트에서 유발한 도파민 아고니스트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위험한 게 렁, 레트로페리토니움, 페리카디움의 섬유화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조직이 딱딱해지는 거죠. 유연성이 떨어지고 이런 위험성, 바조스파즘의 위험성 때문에 얼거트 유래 도파민 아고니스트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non-얼거트 드럭이 개발된 게 있어요. 프로미펙솔, 로피니롤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 이 약물은 D1 리셉터보다는 D2, D3 리셉터에 더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부작용도 덜하고 환자들이 잘 복용하고 그다음에 약물의 플럭추에이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약물을 사용을 하면 레보도파보다 초기에는 이 도파민 아고니스트를 사용하는 게 나중에 레보도파가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도파민 아고니스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보도파는 좀 더 진행된 파킨슨 디지즈 진짜 막 못 움직이고 그럴 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졸리고 할루시네이션이 있고 컨버시브 비헤이비어로 막 도박을 한다든지 과도하게 먹는 섭식장애가 일어나고 섹슈얼 익세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도파민 작용 때문에 그렇죠. 도파민의 리워드 패스웨이 활성화 때문에 이런 강박 행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보도파는 그런 디스카이네이자 효과가 적기 때문에 초기에는 도파민 아고니스트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프라미펙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사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요. 그래서 레날 디스펑션이 있을 경우는 약물 조절해서 줄여서 투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CYP1A2로 그 로피니롤 같은 경우에는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 대사를 억제하는 약물들, 예를 들면 프로복사닌 이것은 SSRI로 항우울제 약물이에요. 이 항우울제 약물이 CYP1A2 엔자임을 억제를 하게 되면 로피니롤 대사를 억제를 해서 약물 효과, 반응, 부작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물 상호작용 주의해야 됩니다. 에프라프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니까 하루에 3번 정도 되고 이제 그것도 슬로우 릴리징 포뮬레이션 서방형이 이제 있기는 합니다. 로티고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파스처럼 붙이는 하루에 한 번 붙이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고요. 아포몰핀도 도파민 아고니스트예요. 이름을 들어보면 꼭 몰핀 같지만 이것은 도파민 리셉터 아고니스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투여하면 좋냐면은 레보도파 투여 중에 환자가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위치를 끈 것처럼 완전 못 움직이는 그런 환자한테 IV로 아포몰핀을 투여하면 굉장히 효과가 튀어나와서 환자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인젝션을 하는 건데요. 다만 이 아포몰핀은 굉장히 강력한 구토작용을 유발을 해요. 이게 이제 도파민 아고니스트로서 케모리셉터 트리거존에 작용해서 구토 증상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투여할 때는 항구토제를 같이 투여를 해야 되고요.
무드 비헤이비어럴 체인지, 카디악 디스리드미아, 하이퍼텐션 이런 부작용들을 굉장히 심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아포몰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 아니에요. 레보도파를 투여했는데 못 움직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인젝션해서 투여하는 게 아포몰핀입니다. 그다음에 마오비 이니비터인데요. 브레인에 이제 마오비가 주로 존재해서 도파민을 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레보도파 용량을 줄여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약물입니다. 셀레질린, 라사질린, 사피나마이드 이렇게 있는데 셀레질린과 라사질린 같은 경우는 일리버서블하게 이니비션 시키게 됩니다. 셀레진은 넌셀렉티브 마오 이니비터 그러니까 항우울제로 쓰여지는 마오 이니비터는 마오 A도 억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타이라민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고혈압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마오비에 셀렉티브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오비는 글리알셀에서 주로 도파민의 대사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론보다는 글리알셀에서 대사되는 것을 억제를 해서 익스트라셀룰라에 도파민이 더 많이 릴리즈가 되도록 하는 도움을 주게 하고요. 레보도파하고 같이 투여하게 되면 레보도파 작용 증가하고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보도파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보다 같이 병용하는 게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환자의 라이프 스팬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 부작용은 이 셀레질린은 암피타민, 흥분성 약물이죠. 암피타민으로 대사가 돼요. 그래서 셀레질린 투여하고 난 다음에 흥분이나 엔자이티, 인솜니아,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만약 오후 지나서 늦은 오후에 이 셀레질린을 투여하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투여해야지 각성 효과 좀 얻고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라자질린은 비슷한데 셀레질린보다 5배 포텐시가 높아요. 그러니까 더 적은 용량으로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암피타민 같은 물질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라자질린이 더 부작용이 적은 거죠. 적은 용량으로 부작용도 적고요. 사피나마이드는 리버서블 마오비 이니비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보도파, 카비도파 보조 약물로 사용하고요. 모든 마오비 이니비터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레보도파의 보조 병행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요지와 헤드에이크, 컨퓨전, 그다음에 만약에 세로토닌 레벨을 올리는 항우울제하고 같이 투여를 하게 되면 세로토닌 신드롬이라고 해서 열이 확 오르고 컨퓨전 있고 익사이테이션하고 시저하는 이런 세로토닌 신드롬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오비가 도파민뿐만 아니라 아주 약하게 세로토닌 대사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세로토닌 대사가 억제되면서 세로토닌 신드롬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빨리 해야겠네요. 그 밖에 약물로는 아마탄이 있는데 안티바이럴 드럭이고 기존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어요. 도파민 릴리즈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업테이크를 억제를 하고 도파민 리셉터에 직접적으로 아고니스트로 작용하고 NMDA 리셉터는 블록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효과는 레보도파민 아고니스트보다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디스카이네이즈의 레보도파에 의한 디스카이네이즈를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있고요. 부작용으로는 불안증, 아지테이션, 컨퓨전, 할루시네이션, 그 높은 용량에서는 사이코틱 심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할루시네이션 이런 것들 포함이 되죠. 올소스타틱 하이포텐션, 유리너리 리텐션, 이제 노인 남성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페리퍼럴 에데마, 입이 마른 증상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아마타딘은 널리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 아세틸콜린 안타고니스트는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벤조트로핀, 올페나드린, 프로사이클리딘, 트리익시페니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과 아세틸콜린 액티비티 임밸런스를 교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걸 투여하게 되면 트레머, 손떨림 증상은 좋아진다고 해요. 리지디트하고 손떨림 증상은 좋아지지만 브라디카이네이즈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요. 그래서 트레머나 리지디트는 아마도 아세틸콜린 과다에 의한 증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세틸콜린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니까 안티머스카리닌 이펙트는 여러분들이 다 생각할 수가 있죠. 입이 마르고 변비,
비전에 뚜렷하지 않고 시야가 뚜렷하지 않고 소변 보기 어렵고 노인한테 힘들 수가 있죠. 요즘에는 파킨슨스 디지즈보다는 약물에 의해서 파킨소니즘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 밖에 이제 파킨슨스 디지즈는 모터 증상뿐만 아니라 논모터 증상으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요. 치매 증상이 있는데 그때는 콜린 에스터레이지 이니비터로 메만틴을 사용을 하고요. 콜린 에스터레이지 이니비터를 사용하거나 메만틴, NMDA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고 우울 증상이 있으면 안티디프레산트를 사용하는데 그 세로토닌, 그 신드롬 이런 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때는 에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로 코에티안핀, 크로자핀, 피막, 안세린 투여하고 잠을 못 잔다 그럼 모다피닐 투여할 수 있고 REM 슬립 꿈꾸는 그 슬립 장애가 있다 그러면 클로나제팜, 멜라토닌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나왔어요. 레보도파는 도파 디칼복실레이즈 이니비터, 콤트 이니비터로 같이 사용해서 약물 용량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마오비 이니비터로 세로이지를 나사제를 있고, 콤트 이니비터로 톨카폼을 사용하고요. 도파민 리셉터 아고니스트로 프라미펙솔, 리피니롤, 디고틴, 브로모크립틴, 아포몰핀 이 두 가지는 이제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